자, 오늘은 서강대학교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할게요. 자, 서강대 같은 경우는요, 그 논술 문제 자체가 가장 어렵습니다. 논술 문제가 뭐 연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교가 있지만 서강대가 가장 어려워요. 그럼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지금 왜 가져왔냐? 결국에 아무리 논술이라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기본기에 의해서 얼마나 기본기만 정확하게 하면은 정확하게 했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중대도, 연대도, 성대도, 고대도 다 기본기를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 뭐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본기로 가는 거다 결국에는. 자, 논술 기본기가 뭐예요? 결국에는 읽기죠, 읽기. 얼마나 정확하게 독해가 됐는가.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상당히 어려워요. 제시문이 상당히 어려운 만큼 다시 말하면 뭐냐, 독해만 제대로 돼도, 읽기만 제대로 돼도 정답을 맞출 수 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 어렵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답을 쓴 애들이 많이 있겠니? 별로 없겠니? 별로 없겠지, 그지? 서강대는 발표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60점대들도 붙어요. 논술 문제 자체가. 보통은 논술이 한 80점 정도 나와야지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60점은 붙는다. 뭘 의미하는 거야? 그만큼 정답만 정확하게 써도 문제를 다 풀고 붙을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맨 앞에 봅시다. 인문계, 영미문학계, 이유문학계, 동아시아 문학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문제 1번이 800에서 1000자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문제 2번이 몇 글자냐면은 상당히 길어요. 1300에서 1500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문제들하고는 좀 다르죠. 상당히 길죠. 내용 자체가. 자, 보통 우리가 800에서 1000이다. 또는 1300에서 1500이다.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 분량 자체가 길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아무리 긴 문제라도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논제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논제 요구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다. 해서 1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4번 썼더니 이것이 1000자가 된다. 하면은 1번은 몇 글자야? 그냥 산술 계산하면은. 그렇지. 250자밖에 안 되는 거지, 그지? 결국에는 250자, 300자, 400자가 뭉쳐가지고 1000자가 되고 2000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 길이가 길다. 쓸 말이 많다. 이것을 전혀 긴장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너희들이 절대 뭐 하면 안 되냐? 절대. 특히 길이가 긴 글 같은 경우는 절대 너희들이 글짓기를 시도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 300자, 400자 만나잖아. 그러면은 정답 써야지.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야. 하는데 길이가 기니까 바로 갑자기 본인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글짓기를 막 시도해요.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의 길이가 아무리 길다고 해도 각각의 항목이 모여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단문 쓰기처럼 접근해가지고 하나하나 맞춰가면 된다. 자, 그럼 논제 1번 볼게요, 한번. 자, 논제 1번 딱 보시면요. 제시문 가를 참고하여 나와 다의 논지를 비교 대조하라 해가지고 2013년도 아주 따끈따끈하죠. 작년 문제죠. 제시문 가를 참고하여, 제시문 가를 참고하여 나와 다의 논지를 비교 대조하라. 나와 다의 논지를 뭐하라? 비교 대조하라. 자, 문제가 어떻습니까? 논제가 상당히 깔끔하죠, 그죠? 딱 정확하게, 그죠? 이게 뭐냐? 상위권 대학의 포스다. 우리가 보는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논제가 아주 간소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 예전에 뭐 특정 대학을 지금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동국대 풀었었잖아, 그지? 동국대 논제가 어때요? 논제가 상당히 길죠, 그죠? 근데 얘는 보면은 논제가 정말 깔끔하게 딱 뭐뭐 해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제시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죠. 한 개도 없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거 찾아내라 이거죠. 찾아내라. 이것이 상위권 대학의 어떤 특징입니다. 논제, 딱 조건만 주고 정보를 전혀 주지 않는 거죠. 자, 가를 참고해서 나와 다를 비교 대조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참고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 말은요. 기준으로 바탕으로 다 같은 말입니다. 뭘 기준으로 해라. 뭘 바탕으로 해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총칭해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 부분 뭐가 되겠습니까? 관점을 고정해라. 이런 식의 표현이란 말이죠. 관점을 고정해라. 이런 식의 표현이란 말이죠. 자, 결국에 이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나하고 다를 비교대조하는 거야. 그지? 근데 그냥 비교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입장에서 비교대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시문,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어느 제시문 독해가 가장 중요하겠니? 그렇지. 가겠지. 왜냐면은 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독해내지 못하게 된다면은 비교대조가 안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준점이 되는 제시문을 정확하게 천천히 고민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비교대조 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논술에서 비교하시오 이러면은 어떤 그림 떠올려 그랬어요? 비교하시오 이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그림을 딱 떠올리게 된다 했었죠. 그죠? 그럼 여기 대조가 포함된 거니 안 된 거니? 지금 여기에 이런 식의 그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대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 국어식으로 얘기하면은 뭐를 쓰는 게 비교야? 공통점 쓰는 게 비교잖아. 그지? 그럼 공통점이 여기서 어디입니까? 여기잖아. 그지? 근데 우리 여기만 쓸 거야? 아니지. 어디서 쓸 거야? 우리 여기도 쓸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비교하시오 라고만 해도 문제가 성립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조란 말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대조란 말이 왜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차이점을 부각시켜라. 이것이 일종의 이 논제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비교란 말만 있어도 다 대조할 건데 대조란 말을 특별히 넣어줬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아무래도 차이점을 정확히 쓰기를 바라는 것 같다. 어떤 차이점? 가와 나의 차이점.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차이점을 구분하는 포인트는 뭐야? 가를 기준으로. 오케이,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가를 참고해서 나와 다의 논지를 비교대조하시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를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가가 기준점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에다가 시선을 완전히 고정시킨 상태에서 얘들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비교란 말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대조도 있다고요. 그럼 결국에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이 뭐 하기를 좀 바라는 거야? 대조를 잘 하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지. 이해됩니까? 자, 제시문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 자, 밑에 출전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출전에 줄 쳐보시고요. 이게 그 서강대의 특징입니다. 뭐 고대라든지 연대라든지 출전을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서강대는 항상 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니까 제시문가는 어려울래야 어려울 수가 없겠죠. 인류는 비록 각기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 또한 존재한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일까요?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의 동그라미겠죠. 자, 가를 읽게 되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예로는, 자, 예의 동그라미 땅 치시고요. 어차피 지금 예시가 나왔다는 것은 1문장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잖아. 그지? 얘는 그냥 예로 이해하시면 되죠. 핵심이 아니죠.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세계 인권선언을 들 수 있다. 그 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에 동그라미일까요?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의 동그라미 치면은 약간 하수인 거야.
왜 하수야? 그 위에 뭐가 나왔습니까?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라고 나왔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디에 동그라미 치는 것이 정말 고수야? 그렇지, 모든에 동그라미 쳐야죠. 이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실제로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별 혹은 종교와 정치상의 의견 차이, 출신, 재산 등에 의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기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야? 동등한 권리의 동그라미겠지. 즉, 나왔으니까 앞 내용에 대한 상술이죠.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 안전에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보편적 가치의 동그라미. 우리는 각자 가진 특수성을 넘어 모두가 하나의 지구촌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해야 한다 해서 마지막에 보편적 가치 이런 말 나옵니다. 자, 글이 어렵니 어렵지 않니?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읽었나 아니면은 그냥 줄줄줄 읽었나 하는 것은 나중에 뒤로 넘어가서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아무리 쉬운 지문이라도 정리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고요. 동등한 권리, 보편적 가치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아주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모든 글이라는 것은 부연의 구성을 취하기 가장 쉽다. 기억납니까? 이 글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점점 부연 취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제시문 가가 끝났고요. 이제 제시문 가를 읽었으니까 나와 다를 읽고서 비교대조해야 되겠죠. 자, 제시문 나 보겠습니다. 유럽적 보편주의와 보편적 보편주의 간의 싸움은 현재 세계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이며 그 결과 다음 25년에서 50년 사이에 진입하게 될 미래의 세계체제가 어떻게 구성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지금 제시문 나에서는 일단 두 가지 개념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야? 그렇지, 유럽식 보편주의. 하나는 뭐야? 보편적 보편주의.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겁니까? 대립적 관계로 또는 경쟁적 관계로 가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보시면은 유럽적 보편주의와 보편적 보편주의 간의 싸움은 현재 세계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이며 그 결과 다음 25년에서 50년 사이에 진행하게 될 미래의 세계체제가 어떻게 구성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자, 칠판 보세요. 자, 너희들이 조금 완성된 어떠한 그 수험생이라면은 이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보편주의 뭔지 알잖아, 그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게 보편주의겠지, 그지? 보편주의에서 이즘만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유럽적 보편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하니 성립하지 않니? 유럽적 보편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하니 성립하지 않니? 성립할 수가 없겠지, 그지? 왜냐면은 전 지구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 보편이겠지. 그지? 근데 유럽적 보편주의라는 것은 유럽에만 적용되는 보편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 있는 거지, 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보편적 보편주의가 사실은 좀 더 옳은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는 지금 뒤에 이 보편이란 단어가 붙기는 했지만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겠니? 어떤 유럽적 사고 방식을 얘기하는 게 될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제시문을 다 읽지 않더라도
제시문이 함의하고 있는 것들, 내포하고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유럽적 보편주의와 보편적 보편주의 간의 싸움은 현재 세계에서 핵심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이며 그 결과 다음 25년, 50년 사이에 진입하게 될 미래의 세계 체제가 어떻게 구성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어느 편이든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구 전역에 제기된 모든 특수주의적 관념이 똑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초특수주의자의 입장으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자, 줄 쳐야 되겠죠? 어떻게 되면 안 돼? 초특수주의자의 입장으로 물러나서는 안 돼. 자, 여기서 이 초특수주의자는 앞에 초라는 것은 추월했다, 넘어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야? 특수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지? 이 특수주의란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과 이렇게 상대되는 어휘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초특수주의는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세계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럽적 보편주의 세력과 현재의 강자들에게 은밀하게 굴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세계체제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내세우려면 우리는 보편적 보편주의, 즉 성취할 가능성이 있으나 자동적으로 혹은 필연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보편주의를 선언하고 제도화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된대요? 보편주의로 가야 된다. 보편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개념, 보편적 가치와 진리의 기초에 있음을 근거로 내세우는 서구 문명의 우월성, 시장에 대한 복종의 불가피성, 이 모두는 우리에게 자명한 관념들로 제시된다. 그러나 세모 딱 쳐보시고요. 그것들은 결코 자명하지 않다에 줄 쳐보시고요. 그것들은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한 복합적 관념이며 소수가 아닌 만에게 소용되고 온당하게 평가되기 위해서 그 유해하고 비본질적 요소가 제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념들이 애초에 어떻게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주장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이러한 평가 작업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했습니다. 자, 이 뒷부분에 보시면은 누구나 자명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냥 다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야? 아니지. 뭐 해야 된대요? 의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지. 자, 너희들 그거 사회시간에 배웠던 뭐 떠오르지 않니? 응? 문화상대주의 이런 거 안 배웠습니까? 문화획일주의, 문화상대주의. 그죠? 그래서 여는 지금 우리가 유럽적 보편주의와 보편적 보편주의가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물러서면 안 돼? 초특수주의자.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아. 다 맞아. 쪽으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하지만 우리가 보편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정말 자명한지도 한 번은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십니까? 거기 예시로 뭐가 나왔습니까? 예시로 서구 문명의 우월성, 시장에 대한 복종의 불가피성, 또는 위에 보면은 인권과 민주주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좋은지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 오케이? 다음 단락에 국제연합은 1948년 그 이데올로기적 중심 항목으로 세계 인권 선언 내세웠다. 그것은 유엔의 거의 대다수 회원국에 의해 신뢰되는 국제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회원국이 원칙적으로 신봉하는 일련의 이상들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치면은 아주 우수한 수험생일까? 어디에? 어디에? 그렇지. 맞춰봐.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모르겠습니까? 자, 신봉의 동그라미죠. 신봉의 동그라미죠. 왜 신봉의 동그라미겠니? 신봉이란 단어를 주로 긍정적일 때 많이 써요? 부정적일 때 많이 써요? 부정적일 때 많이 쓰죠. 아, 쟤는 너무 저거 신봉하고 있어. 쟤는 너무 저거 신봉하고 있어.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 쓴단 말이지, 그지? 근데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우리가 한 번도 이것이 부당한지 의심해보지 않은 이 인권 선언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우리가 신봉하는 것들로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심해봐야 한다 라는 내용과 지금 이 신봉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하지만 인권 문제가 난 정부 간의 관심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수많은 이른바 비정부 기구들 추정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지키기 위한 직접 행동에 짐을 떠맡았던 NGO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한편에는 국제사면위원회로 대표되는 부류가 있다. 이 위원회는 개인에 대한 남용되는 불법적인 구금 사례를 공론화하는 데 전념했다. 국제적으로 여론을 결집하여 압력을 가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나 다른 정부들을 통해 제소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 했었다. 다른 한편 국경 없는 의사회 대표되는 부류가 있다. 이 단체는 국제적십자에 주도한 전략적 반평이 되어왔던 중립성이라는 망토를 걷어내 정치적 분쟁 지역에 직접적인 인도적인 원조를 도입하려 했었다. 이런 비정부 활동들은 특히 1970년대 시작된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결과 널리 확산되었다. 또한 이러한 인권 공세는 국제 차원의 새로운 활동의 추동력을 얻었다까지 끊어보세요. 지금 이 서강대가 원래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하기 상당히 유명한 학교거든요. 근데 이 제시문에 출전이 있다 그랬잖아, 그지? 또 밑에 보면 출전이 있어요. 유럽적 보편주의라는 출전이 있습니다. 출전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쓰신 게 아니란 말이야. 쓰신 게 아니라 어떤 책에서 따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요 표시가 있는 거지. 요 표시가 있는 거지. 이거 어떤 표시니? 이거 그렇지. 중략이겠지, 중략. 자, 이렇게 중략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단락을 구분해줘야 되니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뒤에 줄줄 붙여야 되니 구분해줘야 되겠지, 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어떤 원전이 있단 말이야. 원전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잘랐었단 말이지, 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서 우리가 뭘 만들었어? 제시문을 만든 거란 말이야. 딱 나눠서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이렇게 원전을 잘랐으니까 이 부분에서 단락을 구분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상적인 활동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글에 지금 단락이 있니 없니? 단락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의미적으로 단락을 끊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니고 이 중략 부분 넘어서 그냥 줄줄 읽다 보면은 독해가 거의 될 수가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이 단락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인권선언이라는 것이 결국에 어떤 것들에 대한 신봉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국가 정치적으로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지. NGO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권선언도 아니고 NGO도 아닙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신봉이 되겠지.
우리가 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국제사면위원회 어감이 어때요? 아주 긍정적이잖아. 뭔가 되게 정의로워 보이고. 그죠? 또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 어감 자체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여.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신봉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야? 우리가 자명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세 차례 중요한 직접적 개입이 있었는데 인도주의적 가치를 회수했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아 한 정부가 다른 정부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했다. 개입자의 관점에서 명분은 인권이었다. 줄쳐보시고요. 누구의 관점에서? 개입자의 관점에서 명분은 인권이었다. 자, 이 말은 사실은 안에 뭐를 내포하고 있는 거니? 이 말은 사실은 안에 뭐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개입을 당한 자의 입장에서는 인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미국이 이라크를 왜 쳐들어갔니? 명분이 뭐였어? 후세인의 독재로부터 너희들을 우리가 해방시켜줄게 이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게 명분일 뿐 실질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강점할 때, 우리 얼마 전에 8.15 했잖아요. 그죠? 일본이 우리나라 강점할 때 명분이 뭐였어? 니네 너무 미개하니까 우리가 개화시켜줄게. 이해되십니까? 개입자의 관점에서 명분이 인권일 수 있다는 거지 실제 당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인권이란 단어, 민주주의란 단어,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지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질문이야. 어? 아, 그렇지 않니? 왜 바로 비웃는 거야? 아름답지 않아요? 훌륭한 질문이에요. 자, 나아가 폭력적인 수단의 사용만이 명백한 악을 박멸할 수 있다는 구실로 개입자 모두 그들에 속한 사회뿐 아니라 세계적인 다른 지역으로부터 충분한 승인을 받았다. 문명인에게 야만성을 억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주장에 기초한 인권운동은 그냥 인권운동이 아닙니다. 문명인에게 야만성을 억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는 주장에 기초한 인권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결국에 지금 이 글 전체적으로 지금 일종의 문명사회가 벌이고 있는 인권운동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 같니? 부정적으로 보는 거 같니? 그렇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념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포인트겠지. 이게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불평등 이런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불평등이라는 단어 우리가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그지? 근데 그 지문 안에서 그 불평등이 어떻게 쓰일 수도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제시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쪽 먼저 보세요. 칠판 보시면은 자, 유럽적 보편주의하고 보편적 보편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초특수주의자의 입장으로 물러서면 안 돼. 다시 말하면 뭐야? 어떤 보편적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정말 옳은 것은 없어지는 거잖아. 그거는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이 보편주의 안에서 너무나 자명하다 생각하는 어떤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정말 자명한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권선언 얘기가 딱 나오면서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가치들로 만들어졌다. 아, 신봉이란 단어. 그죠? 그리고 NGO들의 어떠한 적극적 활동, 개입을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이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개입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지 개입 당한 자의 관점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줬죠. 일본이 우리 강점할 때나 이럴 때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심은 나가 상당히 어려워. 이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읽으면서 같이 풀어주니까 뭐 어렵다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한테 읽어 이러면은 내용 독해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독해만 정확하게 돼도 사실은 좋은 걸로 쓸 수 있겠죠. 자, 재심은 다 보겠습니다. 자, 재심은 다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1948년 국제인권규범이 탄생한 해였다. 자, 재심은 다의 첫 번째 문장 딱 읽자마자 재심은 나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인권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재심은 나나 재심은 다나 공통점 뭐라는 거야? 인권. 그렇죠? 인권. 자, 재심은 다 볼게요.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1948년 국제인권규범이 탄생했다 해서 재심은 나나, 재심은 다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국제인권체제의 발전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라는 개념은 나치 전범들에 대한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연합군이 최초로 사용한 말로서 이 말은 어떤 극한적인 적개심이나 전쟁 상황 아래서도 국가 관료나 개인을 나눌 것이 없이 모두가 반드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일정한 규범이 있음을 명백히 한다. 자, 뭐야? 모두가 반드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일정한 규범에 줄치셔야 되겠죠. 인종청소, 대량 살상, 강간, 그리고 적군에 대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무차별적 또는 조직적 공격을 가할 때 쓰이는 수족 절단형 무기 사용 등을 금지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에 책임 있는 사람은 비록 그가 국가 관료이든 아니면 과거의 관료였든 간에 상관없이 또한 그가 명령을 받아 수행했던 자랄지라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기소하고 처벌할 충분한 이유에 대한 인정 등을 포괄한다. 군인이나 관료였다 할지라도 나는 단지 나의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말이 더 이상 타자, 특히 그 타자가 적군일 경우 타자의 인격에 기초한 인권을 짓밟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다. 국제법 내에 이와 같은 범죄들이 꾸준하게 새롭게 규정되었지만 규정되면서 특히 국가 간 무력 충돌 상황에 적용됐던 것이 내전이나 어떤 정권이 그 국민에 대한 이런 가혹 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점차 확대되면서 인도주의적 개입의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개념이 탄생으로 이어졌다. 자, 결국에는 지금 재심은 다와 같은 경우는 인권선언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개념이 어느 한 특수 집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이 점점 커져가지고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적용된다? 내전에도 적용된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야? 인도주의적 개입. 그죠? 아까 누가 했던 거야? 재심 나에서. 누가 했던 거야? 그렇지. NGO들이 했던 거지, 그지? 국경 없는 의사회, 국제사면위원회, 얘네들이 했던 거죠. 인도주의적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단락. 인도주의적 개입의 이론이나 간행은 보스니아, 코소보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자행되었던 범죄와 인종 청소를 막고자 한 미국과 나토 동맹국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비롯되었다.
인도주의적 계급은 주권적 민주국가라도 자국민의 일부에 대해 종교와 인종, 이방인, 언어 그리고 문화 등을 이유로 줄쳐보세요. 기본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을 경우 이와 같은 집단 살해와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를 막기 위한 보편적 도덕적 의무에 동원시시고요. 결국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보편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누구에게? 모두에게. 모두에게. 이 경우 인권 규범이 국가 주권을 상회하는 것이다. 그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을 일고 있지만 어쨌든 인도주의적 개입 동남치시고요. 국가 주권이라고 할지라도 시민이나 거리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무조건적, 무제한적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가 주권이 더 이상 시민이나 거리민의 운명에 관한 최종 신급일 수는 없는 것이다. 자, 누가? 국가 주권이 결국에 뭐를 침범할 수는 없어? 보편적 인권을 침범할 수는 없다. 그렇죠? 국가주권의 국내적 행사를 할지라도 점차 국제적으로 용인된 규범, 즉 집단 살해와 인종 말살, 대량 추방, 노예와 강간 그리고 강제 노동 등을 금지하는 국제 규범에 종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규범도 어떻게? 국제적 기준에 종속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제시문 단은 생각보다 읽기 어렵지 않죠. 그죠? 제시문 단은 그냥 읽어지는 글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시문 가가 있고요. 제시문 가가 그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제시문 가에 따라서 두 개의 제시문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나가 있고요. 제시문 다가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 나가 좀 어렵단 말이야. 제시문 나가 좀 어렵다니까 제시문 다를 좀 정확히 읽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 다를 보면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어떠한 인권에 대한 수호 또 모두 가능해 인도주의적 개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요거에 반해서 얘는 우리가 어떠한 국제적 기준이라는 것 자체를 뭐 해봐야 돼? 우리가 의심해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 여기서부터 파생된 개념인 인권이라는 개념이라든지 뭐 민주주의라는 개념 이것들이 과연 자명성을 가지고 있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인도주의적 개입은 반드시 옳은 것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옳다고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공통점이라는 것은 뭐 인권이라든지 인도주의적 개념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에 차이점이라는 것은 인권을 바라보는 어떠한 두 개의 시각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질문?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뭐 내용이 어렵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결국에 뭐를 묻고 있는 거냐면은 제시문 나를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냐? 너희들이 제시문 나를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냐? 제시문 나가 가지고 있는 함의, 과연 인권이라는 개념, 어떤 민주주의라는 개념, 우리가 국제적으로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정말 자명한 것이냐? 이 정도의 의심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우리 언제나 질문이 없잖아. 오늘쯤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질문 없으면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